근로계약은 구두로 해도 근로계약으로서는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법으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할 걸 지금 강제해놨어요. 그래서 근로계약 혹시 이제 근로계약을 그러니까 사용자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로 쓸 수 있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해서 교부를 해야 돼요.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됩니다. 500만 원. 요즘 우리나라 세금 부족한 거 아시죠? 그냥 여기저기 지금 다 과태료 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꼭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명시해야 될 근로조건이 있어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요거는 이제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가 뭔지, 그다음에 취업규칙의 정한사항, 그다음에 뭐 기숙사가 있으면 이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요. 서면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되고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예. 그리고 서면 명시하고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줘야 돼요. 함부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는 예전에는 아주 재밌게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정규 근로자인 거예요. 네? 오히려 왜냐면 그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끔 해놨거든요. 지금은 다 서면이지만 어쨌든 보다 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지되는 게 있어요. 위약, 예정 및 손해배상의 금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결근 한 번 하면 벌당 10,000원, 뭐 지각하면 10,000원 이렇게 매달릴 수도 있잖아요. 어느 사업장에서. 이건 위약 예정이에요. 뭔가 약속을 어겼을 때 너 얼마 벌금 내 이런 약속을 하면 그거는 금지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한테는 위약 예정 및 손해배상을 금지시키는 건데요. 단 이제 뭐 회사에 막중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진다. 사후적으로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건 위약 예정이 아니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근하면 얼마 벌금 이런 내용 미리 약정하는 것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약정하는 것은 다 금지됩니다. 전차금 상계는 하여튼 미리 이런 거 예전에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미리 빌려주고 그렇죠? 일 강제로 시키고 네. 이런 전차금으로 이제 상계시키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강제 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강제 저축의 금지, 이민저축관리에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임금은 다 줘야 돼요. 전에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통화로. 근데 일단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비했겠죠. 대부분 뭐 이렇게 통장을 따로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통장 관리 누가 해요? 여권하고 사업주가. 그래서 돈 모았다가 잘 주면 또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된다. 강제저축도 금지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균등처우.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차별이 우리나라는 이제 남녀,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연령 세 가지를 금지한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포괄적 균등처우는 명시해놨어요. 근데 이게 선언적인 거지 이게 뭐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한다. 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근로, 폭행, 중간 착취의 금지. 당연히 강제근로는 금지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직을 할 때 사표를 내요. 왜냐하면 강제근로 금지되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낼 수 있느냐? 혹시 아세요? 내 사표 이제 계약직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끝나면 되겠지만.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까지는 계속 근로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사표를 적법하게 어떻게 낼 수 있죠? 그냥 사표 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한 달? 네. 그렇죠. 이제 보통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놨으면 그거에 따르면 돼요. 2주 전에 한다거나 한 2주 전에 한다거나. 근데 그런 내용을 정하지 않으면 1임금 지급기가 월급 근로자는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적법하게 이게 회사를 안 나가도 민사상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5일에 그러니까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죠? 1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다는 걸 전제로 10일 날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임금 지급기는 1월 1일부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 지급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사표를 냈어요. 언제 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빨리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응. 그쵸, 30일. 네. 30일. 내면 언제 확실하게 문제 없이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다음 달이죠. 1일. 왜냐면 1임금 짓기 한 달이 지나가야 되니까. 가장 바보 같은 게 2일 날. 내면 몇 달 더 있어야 돼요? 2달까지 사업주는 잡아놓을 수 있는 거죠. 1임금 짓기 안 지났으니까, 그렇죠? 2달까지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사표 내고 싶을 때도 이게 딱 선택해서 넣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내시면 안 되고. 그런 비슷한 게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하는 시점도 잘 골라야 돼요, 사실은. 네. 퇴직하는 시점도 퇴직금이 높아지는 방법도 꽤 있거든요. 연장 야간 휴일로 많이 하고 그만두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거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거 퇴직금 많이 받으려고 악용했다라고만 인정되지 않으면 그건 다 퇴직금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연차휴가 수당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그러면 높아지잖아요. 퇴직 전 3개월이. 근데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연차휴가 수당 같은 거는 12분의 3으로 해서 그냥 분할해서 딱 줘요. 언제 퇴직하든 이제 그런 중간 착취가 이제 금지가 되는데 중간 착취는 뭐죠? 뭐 사람 파견업 대표적인 게 파견업은 중간 착취예요, 그렇죠? 사용 사업주가 따로 있고 파견 사업주, 고용 사업주 따로 있는 거죠. 이 파견업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일 시키는데 소개해주고 중간에 돈을 받는 거죠. 정확하게 중간 착취죠. 네. 그래서 이제 파견법이 허용된 거는 중간 착취 금지가 일부 완화된 겁니다. 왜냐면 그때 파견법 도입됐을 때 논리는 그거예요. 세상에 너무 이게 흔하게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만들어야 그나마 보호가 된다는 게 정부 논리였고, 노동계는 완전히 중간 착취 금지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저항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권 행사의 보장은 뭐냐면 이제 투표 선거할 때 그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같은데 그걸 근로기준법 보호를 국민권 행사 보장을 안 하면 투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루를 다 보장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휴일 있죠? 임시 공휴일이죠? 그 선거날. 공휴일은 누가 쉬는 날이에요? 네? 네,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은 우리나라 달력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달력은 다 공무원용이에요. 빨간 이게 그 공휴일에 관한 뭐 규정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만드는데 언제 쉴 건지. 그리고 일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근로계약으로 쉬게끔 공휴일날 쉬게끔 했을 때 쉴 수 있는 거고, 우리들 일반 노동자들의 달력은 어떤 것만 빨간 거죠? 예, 주휴. 예, 일요일로 대표되는 주휴. 일주일에 한 번 만간하면 하루 쉬는 게 이게 꼭 일요일 표는 없지만 대부분 일요일. 요것만 빨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빨갛고 나머지 추석, 설, 뭐 어린이날, 그거 다 일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별도로 공휴일을 우리 회사에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은 일해야 됩니다. 사실 서울 뭐 지방 못 가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많죠. 그 규정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법은 그래서 옛날 대체휴일제 나왔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대체휴일제도 공무원만 적용되는 겁니다. 왜 금융기관 같은 데는 왜 쉬죠? 공무원도 아닌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규정으로, 그 회사 규정으로 공휴일은 쉬게끔 해놨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저희 달력이 좀 단순하다. 5월 1일과 일요일만 빨간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악용되는 게 연차휴가 15일을 어떻게 하냐, 사업장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공휴일로 다 대체시키는 거예요. 유급휴가 대체. 연차휴가를 설, 추석 해도 남아요. 왜 저기 15일 다 쓰고도, 그쵸?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래도 고용노동부가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연차휴가제도가 몰각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 안 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인정 안 하는 거지 소송 가면 아마 질 것 같아요. 법이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거는 법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권행사보장에서 이거는 하루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규정으로 공유를 했으면은 하루가 다 쉬어지겠지만 그게 없으면 투표 시간만 보장하면 돼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가 이런 사업주 있죠.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고 와.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투표 시간이 보장돼야 되고 이게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투표 시간 보장하고 유급이에요? 예,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말이 없어요. 유급인지 무급인지. 말이 없으면 뭐예요? 무급이죠. 대신 이제 그 공직자 선거법에 투표 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투표 시간이 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개별 선거법에. 이게 이제 표준근로계약서도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될 사항들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근로계약 기간이 있죠. 중요한 게 이게 없으면 이 종기가 없어. 끝나는 날짜가 없으면 뭐다? 정규직입니다. 중요한 게 끝나는 날짜 들어가면 이제 계약직이에요. 쓸 때. 아니면 이거 싹 다 지우고 표시를 안 하는 것도 뭐 방법인데 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근로시간 볼게요.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지만 법정 노동 시간이 일주에 40시간, 일일이 8시간인데 실제 그런가요? 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사정 대타협 때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 법정 노동 시간은 일주 68시간이다. 68시간이에요. 왜 68시간이에요? 일주 40시간 플러스 당사자 합의하면 몇 시간 된다고 그랬죠? 52시간. 12시간 되니까. 근데 왜 68시간이냐면 고용노동부가 토요일, 일요일은 일주가 아니라고. 일주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휴일은. 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을 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시간 더하기 16 하면 68시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일주일에는 휴일이 안 들어간다. 이게 우리 정상적인 이제 일반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성남시에 있는 환경미화원 위원들이 소송을 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50% 할증하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얘기는 연장 50%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휴일에는 휴일근로 50%를 주니까.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거 연장에도 해당되니까 연장 50%도 줘야 되고 휴일 50%도 줘야 된다. 소송을 낸 겁니다. 고등법원까지 다 이겼어요. 고등법원도 맞다. 당연히 연장 야간 50%에서 휴일에 근로하면 몇 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임금을? 일단 노동한 대가 100% 그렇죠? 이게 유급휴일이죠? 유급분 100%, 200%. 연장 50, 휴일 근로 50. 300% 받아야 되는데 몇 프로 준 거예요? 250%만 준 거죠. 월급제에서는 이제 유급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150%를 더 줘야죠. 일한 대가하고 연장. 150%를 줘야 되는데 200%를 줘야 되는데 150%만 줘서 그 차익 소송 내서 이긴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이 최종 판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몇 년간 안 해요. 왜 그러지? 통상임금이 그랬잖아요. 대법원이 딱 판결을 난다고 사회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탄이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휴일 근로 많았던 데에서는 3년간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법까지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휴일 근로 하고 증거만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안 하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계속 잡고 있는 거는 이거 딸리 자기들 보기에도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 돼. 뭐 고등법원까지 한 거를 이렇게 그걸 폐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그래서 빨리 합의해라. 노사정이 합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8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려고 했냐면 60시간까지 8시간 줄이는 안 막 이렇게 설랑설레 했다가 그냥 52시간까지로 일단 인정하고 3년간 좀 시간 유예를 두는 거예요. 그냥 현재 68시간에 이렇게 좀 합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52시간, 일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꽤 많아요.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대부분이
초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현재로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주 68시간 하니까 우리나라 OECD 최장 노동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메이데이 5월 1일 노동절이 생긴 유래가 일일 8시간 노동 쟁취하자고 100년 전에 싸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참 거꾸로 간 겁니다. 아까 수정근로 시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시 사인회화는 적용 없다. 예. 예, 법정 노동 시간 적용 없다. 이거 참, 이거 사업주가 들으면 되게 좋아할 내용이긴 한데. 연장근로는 일주 40시간이 넘어가고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 연장근로입니다. 일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휴일근로는 시간의 연장근로로 안 봐서 68시간까지 파업되는데, 지금 이제 노사정 합의대로 되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사회가 되냐면,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걸 형사처벌해요, 사업주는. 지금은 68시간까지 됐으니까 처벌을 면하고 있는데 52시간이 초과되면 형사처벌입니다. 실제 현대자동차 그래서 처벌했어요. 주야 교대 막 하면서 68시간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확실히 근로시간 줄 수밖에 없겠죠. 일주 52시간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연장근로는 이제 하루 연장근로 8시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일주 40시간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루 연장근로 8시간 넘어간 것도 주고 40시간 계산하는 것도 주고, 그건 두 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둘 중에 비교해서 많은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일주로 계산해서 연장근로. 이게 아까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수당 50%만 줬는데, 현재는 이제 연장근로 수당도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야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예요. 야간근로 하면은 이제 연장근로에 해당되면은 200%를 받게 되겠죠. 내가 시간당 임금이 5,000원이다. 특히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되는 거죠. 시간당. 연장에다가 야간근로까지. 예. 네. 가산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를 가산한다. 이게 통상임금 문제가 왜 발생을 했냐면, 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가산임금 주는 그 기준이 통상임금이에요. 뭘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연장수당을 줄 거냐, 50%라고 하는 거를. 이게 뭐냐면,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준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노동을 했을 때 한 달에 딱 나오는 금액이 통상임금이에요. 근데 원래 이랬다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한 거냐면, 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줬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게 보너스, 상여금. 뭐 분기 한 번 주거나 두 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은 원래는 월 단위로 안 줬기 때문에 통상임금 아니다라고 노동부가 해석해왔고, 그렇게 해오던 거를 대법원이 바꾼 거죠. 그래서 통상임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럼 이제 만약에 600% 상여금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 통상임금이 5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죠? 600%면 1년이면 그렇죠? 한 달에 50%죠.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딱 이 소송 이후에 이전 3년 거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거 몇 프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0%를 명세서만 있으면 가서 청구하면 다 받는 거죠. 이제 그 금액이 꽤 커진 겁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연차휴가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주는 거예요. 통상임금 문제가 현재도 진행 중이죠. 지금도 계속 소송 중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또 달라요. 뭐 하급법원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상관없이 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막 넓히는 판결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문제는 이 문제다, 가산임금에 대한 문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임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임금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게 전문가가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너 150만 원 이 안에 뭐 다 있어.
이 안에 뭐 연장 수당도 있고 다 있어. 이렇게 계약하는 겁니다. 많죠. 중소가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역산을 해봐야 돼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기본급하고 뭐 연장 수당 다 해봤는데 기본급 역산해 봤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면 이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계약이 금지되는 건 아닌데 이제는 법원도 좀 제한적으로 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해야 됩니다. 이 임금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150만 원, 200만 원 요거는 이제 허용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지급 기준, 근거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로시간 특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정 노동 시간이 예외가 되는 사업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시간, 일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52시간을 초과해서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대표적인 운수, 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통신업, 의료 및 위생, 적개업, 청소업 이런 거는 일주 52시간을 초과시킬 수 있는데 이걸 좀 대폭 줄이기로 합의를 했어요. 노사정 타협으로는 이거 너무 많다, 예외가. 그래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이게 노동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 업종이라 하더라도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아까 탄력적 근로시간때 말씀드렸죠? 3개월 내에 특정주를 52시간 시키고 특정주를 28시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정주 52시간 초과된 거는 연장 가산임금 안 준다가 탄력적 근로시간입니다. 예전에 2주 단위가 있었고 2주 단위는 뭐냐면 격주 토요일 쓸 때 유용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주사시간 도입 전에 격주 토요일 쉬는 게 중간 단계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2주 단위 탄력 근로로 하면 연장 근로에 해당되더라도 그만큼은 이제 임금직 의무가 없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은 3개월 단위 탄력제고 요게 지금 정부는 6개월로 좀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좀 안 좋은 거죠? 막 피곤한 거죠? 노동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정례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게 체력이 신체에 무리가 없거든요. 딱 9시 가서 10시 퇴근. 그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바뀌면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력적 근로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할까요? 이런 거는 이게 근로시간을 탁 제한해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걸 설정해 놓으면 시간의 수당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선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에는 제가 설명드렸고 휴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휴일과 노동자 날만 빨간 날이다. 달력이 제대로 된 달력은 노동자용 달력, 공무원용 달력 이렇게 좀 구분돼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없애려면 이제 공휴일 개념을 바꿔야죠. 국민이 다 쉬는 날이 공휴일이어야 돼야지 공무원만 쉬면 공휴일이라 할 수 있겠나. 네. 휴가와 관련해서는 뭐 연차휴가 좀 설명을 드리면 계속근로연수 8할 이상 근무 시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만근이 아닙니다. 다 만근이 아니라 8할 이상 1년에 출근이 되면 15일을 주고 이 8할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연차휴가 없어요. 8할 미만으로 출근이 되면 다음에 연차휴가 없어요. 대신 어떤 게 지금 부활을 했냐면 그런 경우에도 월차는 부활해요. 그러니까 한 달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1개, 12개는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근속 2년당 하루의 휴가가 더 늘어나요. 15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년 만근하면 그 다음에 15일 생기고 그렇죠? 2년차 만근하면 15일 생기고 그 다음에 만근하면 16일 그 다음에 만근하면 16일 15, 15, 16, 16, 17 이렇게 늘어납니다. 최대 이래서 25일까지
연차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내가 한 5년 근무해서 17개다 연차휴가가. 근데 계속 8알이 안 됐어요. 빵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다시 15개로 시작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계속근로 연수에 따라서 이 가사는 계속 인정이 됩니다. 그의 당해 연도만 15일이 없는 것일 뿐이지. 네. 그 다음에 이게 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전에 10일간 연차휴가가 15개다 근로자에 있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회사가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너 휴가 지금 10개 중에 한 5개 쓰고 10개 남았다. 15개 중에 10개 언제 쓸 건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라 라고 요구하는 게 휴가 사용 촉진 제도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이렇게 적어와요. 나 언제 휴가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 휴가를 쓰면 연차 휴가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근로자가 제출을 안 한다. 언제 쓸지. 그러면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언제 10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은, 그러면 휴가 쓰기로 한 당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휴가를 써야 되지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로자가 눈치 보고. 네? 이럴 때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돼요. 사용주가. 너 쉬기로 했으니까 일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무서운 거는, 이걸 하면은 연차휴가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법은 연차휴가를 못 썼어요, 근로자가. 그러면 그 못 쓴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연차휴가 수당이에요. 근데 이 휴가 사용 촉진을 하면 휴가를 못 쓰더라도 그거를 보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너 취급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시켰다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업무지시한 기록이 있다 그럼 노무수령 거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수당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실무에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생각했어요. 쓰는 휴가가 아니라 그냥 급여 인상의 하나의 임금이 작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쓰는 걸로 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휴가를 만들죠. 이건 보상이고 다른 특별 휴가들을 또 만들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까 이제 대충 또 임금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아까 임금의 정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다음 기타 금품 이렇게 보여요. 가장 작은 게 통상임금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연장, 야간, 휴일분로 지급 수준이 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할 때 대표적으로 계산하는 게 평균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이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게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그 사유 발생 3개월 전 총 임금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 뭐예요? 나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 그 다음에 내가 그 산재당했어요. 그러면 산재 보상 기준이 되는 금액이 평균임금인 거예요. 금액이 좀 크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 받을 때도 평균임금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그런 퇴직금이나 이런 거에 기준이 되는 거다. 금품은 이런 임금이 아닌 기타 사업주가 주는 여러 가지 호의적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임금으로 안 봐요. 이렇게 이뻐 50만 원 이런 거는 임금으로 안 본다. 호의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호의적으로 주는 게 정기적, 일일적, 계속적으로 줬다. 그러면 임금인 거고요. 그럼 호의가 아니죠. 노동의 대가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노동부가 갖고 있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이고 이런 경우는 평균임금이다. 쭉 기재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막 뒤죽박죽 됐어요. 다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급이야 뭐 주급, 월급이 제일 중요해요. 1급이나 주급은 그러니까 월급으로 정한 경우를 볼게요. 월급으로 일주 40시간이다. 그러면 지금 그 209시간이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 시간이거든요. 209.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그러니까 일일 8시간이 40시간이죠. 플러스 뭘 해야 돼요? 유급휴일 8시간. 그러니까 48시간. 일주는 소정근로 시간이 48시간이에요.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일주가. 곱하기 몇을 해주면 1년이죠? 52주. 그렇죠? 예. 52주로 하면 1년이 나오겠죠. 소정 근로시간이. 이거를 12로 나누면 한 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딱 209가 나와요. 주 44시간 사업장에서는 226이 나와요. 근데 이게 딱 떨어지려면 뭘 하나 빼야 되냐면 이렇게 48 곱하기 52 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여기에 뭘 또 추가해야 되죠?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8시간. 요게 딱 안 떨어져요. 근데 근로자의 날 8시간까지 딱 하면 딱 226, 209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게 209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어떻게 봐요? 209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이죠. 월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209를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5,580원 곱하기 209면 101만 안 나와요? 6,600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16만 6,220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월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입니다. 요거 밑으로 가면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계산 좀 쉽죠? 네. 이제 월급 계산하고 최저임금 계산하고 다 되시겠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청소년들은 다 이 선상에 있어요. 다 최저임금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요게 2015년 기준, 여기 다 여기 해놨네. 2015년은 이렇고 2016년까지 2016년은 6,030원이죠. 200불을 곱하면 126만 270원. 이건 제외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 최저임금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동거안에 신조 구성되는 데는 적용이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위반 여부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우리 이제 아파트 경비 문제가 컸거든요.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 근로자인데 감시단속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다 안 줬었어요. 예전에 80% 최저임금이 80%. 그 다음에 90%까지 갔다가 이제는 100%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감액에 그래서 이게 해고 대란이 났잖아요. 아파트에서. 왜? 최저임금에 맞춰버려야 되니까 임금 인상률이 한 15% 20%를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는 20%도 깎아줬던 거를 정상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인 시스템으로 바꾸고 뭐 해고하고 하는 그 사태가 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최저임금 중에서 감액을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10%를 최저임금의 10%를 깎을 수가 있어요. 수습 기간 중에는 10%. 최저임금도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여기 10% 그러니까 90%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에. 근데 이게 2012년 7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 이게 대표적으로 편의점 알바가 그래요.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하는데 또 3개월 수습을 둬요. 최저임금에 90%만 주려고. 그래서 이거는 폐지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제는 그냥 100% 적용이에요. 90% 적용이 아니라 수습기간을 줬다 하더라도 100% 적용을 했는데 이거 모르고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있죠. 옛날에 들은 거는 수습이면 90%다. 근데 이 부분도 잘 볼 필요는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 근로자. 감시단속 근로자라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택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감시 단속은 단순히 이렇게 감시. 예,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의 강도가 약하니까 이렇게 예외로 휴일, 그러니까 근로시간 휴일 휴게가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근로시간 적용 제외라는 거예요. 일주 40시간 아니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휴일도 없이, 휴게도 없이. 그게 감시단속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말로 감시만 하고 단속만 해야 돼. 단속이라는 거는 이제 보일러 같이 틀어놓고 그냥 대기하고 문제 없으면 이게 이제 단속 근로자거든요. 근데 아파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감시단속일 수 없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노동부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냥 아파트 경비면 그냥 감시단속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노무사님, 저쪽에 주 40시간,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 산정하는데 상여금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도 제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수당 중에서도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그렇죠. 그거는 네, 그렇죠. 연장 야간 휴일로 수당을 산정하게 한 게 통상임금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기본급을 이해. 그렇죠. 예, 예, 예. 그 노동의 대가로 주는 기본급이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신 또는 시체장애가 노동자를 종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 그리고 명백히 인정되는 장애우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적용할 때 산입하는 임금,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이 같은 거냐?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실무에서는 그냥 통상임금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달라요. 그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최저임금 시간동 환산 방법인데요. 임금의 이제 지급 방법인데 임금 체불이라고 우리나라 임금 체불액이 한 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조 원, 1조 원 매년 증가해요. 근데 이거 맨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명절만 되면 뭐래요? 체불 집중 뭐 단속, 회소 기간 막 이런 걸 운영할 정도로 유례가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무슨 임금을 1조나 안 주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 체불이 되는 상황이에요. 직접 지급의 원칙.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돼요. 누구 가족이라고 가져가는데 주면 안 돼요. 단순 사자, 정말 돈만 전달하는 단순 사자에게 주는 거는 괜찮은데 원칙 노동자에게 직접. 근데 직접 안 주고 누구한테 주죠? 은행에다 주는 거는 직접 주는 걸로 봅니다. 은행에 통장으로 주는 거는 직접 주는 것으로 보고요. 전액 지급. 공제해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을. 근데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이제 법령에서 정한 이제 뭐 공과금들 있잖아요. 사대보험,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한 상, 뭐 노동조합비 그런 것들은 전액불 지급 원칙에서 예외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액을 줘야 되고요. 통화지급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 뉴스 봤어요. 우유 팔아갖고 임금으로. 근데 예전에 진짜 많았거든요. 다 팔러 다니고 그걸로 이제 임금 충당하고 지금도 이제 행행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건 이제 일반입니다. 그거는 바로 노동부 고발하면 바로 처벌될 사항이에요. 정기일 지급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돼요.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해서 지금 요 네 가지 원칙에서 하나라도 위배되면 그러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거예요. 이제 퇴직금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이제 2005년에 제정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평균 임금 곱하기 계속 근로연수예요. 1년에 한 달치 급여다. 이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르죠. 법정 퇴직금은 1년 근로했을 때 한 달치다. 보시면 되고, 이 퇴직금은 차등제도 설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금지예요. 퇴직금 제도는 같아야 돼요. 뭐 어떤 이유든 차등제도 설정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연간 금지된 건 아시죠?
퇴직연금제 도입되면서 예전에 중간정산이라는 거는 이제 퇴직금을 근로자가 신청하면,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할 때 기존 퇴직금을 정산을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퇴직금 계산은 언제부터예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주도 좀 이익이죠. 왜냐하면 임금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조, 우리나라 연금급이니까 퇴직 전 3개월로 하면은 퇴직금이 더 높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하면은 임금이 미래 임금 인상률이 반영이 안 되고 그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산을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속 근로연수 시작을 이렇게 10년 근무하면 10부터 시작하는 건데 다시 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향후 임금 인상, 이제 만약에 임금이 떨어지는 구조다. 그러면 중간정산하는 게 더 맞겠죠. 그렇게 대표적인 게 임금 피크제, 요즘 아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죠.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게 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거는 뭐 목돈표로, 그러니까 주택자금 1회 안에서, 그러니까 일생 1회 안에서 주택자금, 전세자금, 그 다음에 아주 중한 병이 가족이 걸려서 이렇게 간병 필요할 때 이렇게 6가지 사유로 제한돼요. 그 외에는 중간정산을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왜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 깎여가거든요. 최대 임금 피크 때가 있어요. 100%. 55세. 그럼 60세까지 매년 10%씩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퇴직금 정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30년 근무했던 게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매년 정산시키는 거죠. 손해를 조금 덜 보라고. 그런 중간정산은 요 사유 외에는 금지가 됩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이 참 많았어요. 연봉, 야 여기 퇴직금 들어있어. 아까 포괄임금 계산처럼. 이게 왜 그랬냐면 고용노동부가 이걸 조장했었어요. 행정해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연봉제 막 도입 유도하면서, 그랬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된다 판결 나면서 이제 노동부도 태도를 바꿨어요. 지금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편법으로 했던 게 중간정산인 거예요. 1년 근무하고 1년 정산하고 다음에 포함시키고 뭐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정산이 금지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있잖아요. 그 DB형, DC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렇게 있는데요. 그 DB라고 확정급여형은 그냥 이 법정퇴직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단 사업주가 그 퇴직금을, 그 옛날 법정퇴직금은 뭐 쌓아놓으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사내에 별도로 퇴직금을 계속 쌓아놔라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망하면 뭐가 없어져요? 퇴직금도 다 날아갔죠.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도입하면서 DB는 외부 금융기관에 이렇게 위탁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70% 이렇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거죠. DB형 퇴직연금은 그냥 기존 법정퇴직금과 같다, 비슷하다. 단 이 외부 금융기관이 예치해 놓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DC는 주간정산이 금지됐다고 그랬잖아요. 퇴직금 제도가. 근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다. DC는 뭐냐면 1년 총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계좌로 집어넣는 거예요. 중간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근로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뭐 여러 가지 운용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근로자께 되는 거예요. DB, 그 확정급여형은 회사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해서 퇴직금을 주면 되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아예 연별로 근로자에게 준다. 그래서 근로자가 운영해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근로자 책임이 되는 제도가 DC형이에요. 그래서 중간정산을 하고 싶은 사업장은 DC형을, 그리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DB, DC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두 개를 혼용할 수도 있어요. DB 절반, DC 절반,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퇴직금제도 운용이고요. DB가 낫겠어요? DC가 낫겠어요? DC요? 네, 이제 상당 부분은 그 근로자들이 DB를 좀 좋아해요. 어쨌든 안정성. 근데 제가 아는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노동자가 있었는데 거기선 DC를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자신 있다 운영.
뭐 이런 건데 별로 운영 수익률이 이렇게 안 높더라고요. 네. GC는 네, 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퇴직 전 계속 임금이 이게 그 경계는 그렇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을 거냐, 그 수익률이 높을 거냐, 그 판단이에요. 임금 인상률이 높을 거라고 하면 DB로 가는 게 맞고, 그렇죠? 그거보다 운영 수익률이 더 높겠다고 하면 DC로 가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높을지는. 네. 징계 및 해고인데요.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합의해지, 해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뭐 이런 게 있죠. 합의해지는 뭐죠? 그냥 너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인하면 합의.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근로관계 종료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욱하는 마음에 사인해주면 구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사인하는 건 최대의 신중해야 되고요. 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23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해고가 되고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되는 거고. 정년이 우리나라 그 정년이 입법화됐죠. 그래서 내년부터 300일 이상 사업장은 만 60세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별로 다 정해놓은 건 60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데는 다 만 60세로 적용됩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로, 그 다음에 차등 정년 둔 데가 많거든요. 뭐 직급별로 상급 이상은 뭐 60대, 그 밑에는 57세 이런 데도 많은데 다 60세로 적용돼요. 근데 이제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임금체제 개편, 임금피크제나 이 도입은 노사가 협의하도록 했어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계는 협상을 안 하려고 하죠. 노동자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나 만 60세 되는데. 근데 이제 정부는 그래서 공공부문은 뭐 경영평가 이걸 강제하죠. 평가 임금 인상률에 반영하겠다. 도입 안 하면 임금 인상 안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뭐 상당 부분 공공부는 다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정년이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정년이 도래한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만든 게 이제 정년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인데요. 지금 노사정 합의에서 문제되는 게 일반 해고 조항을 좀 넓혀보겠다. 뭐냐면 그 성적 부진자, 업무 능력 부진자, 성과 부진자 해고할 수 있을까요?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아니죠. 웬만해서는. 판례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아주 딱 봤을 때 회사 노력을 다 했는데 도저히 근로관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성적이 부진하다. 이 경우는 인정이 돼 있어요. 판례별로는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에요. 일반 해고라는 게. 그래서 이걸 도입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정부가 노동계에, 한국노총에다가 그거 못하겠다 싸운 게 요번 밀고 당기기의 싸움이고, 아직 합의는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반 해고의 기준을 명확하겠다. 판례로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을 아예 그러니까 행정해석은 그렇게 법률상 법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법원의 판례보다 더 힘이 있는 거는 통상임금도 마찬가지지만 판례는 어떻게 해당 사건만 기소가죠. 소송 낸 것만 기소한다. 그런데 행정해석을 바꾸면 정부에 있는 사건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행정해석이 되게 무서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 해고 조항을 행정해석으로 만든다는 거는 아예 해고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업무 부진자 퇴출하겠다는 거고, 공공부문은 부장급 이상이면 2년 이상 하위 성적 받으면 퇴출.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할 때는 해고를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줘야 돼요. 서면으로 안 주면 바로 부당해고예요. 그냥 그거 자체로 해고가 이제 부정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문자 보내서 해고. 이거는 이제 서면으로 한 게 아니어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줘야 되고, 해고 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교부해야 된다. 이런 게 제일 많은 게, 저한테 찾아오는 게, 저기 사장님이 그만 나오라고 그래서 저 잘렸어요. 왔습니다. 그러면 해고 받았느냐?
못 받았다, 그냥 구두로 해서 안 나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사업주는 내가 해고한 적 없어. 그리고 뭐가 돼요? 얘 무단결근했어. 이런 노동위원회 이제 노동자가 가거든요. 무당해고 구제 신청 가거든요. 그러면 사업주 태도 돌변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소면으로 안 하면 바로 무당해고니까 많은 방법.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요. 이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사실은 해고된 게 아니다. 출근 계속 하는 게 맞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인데요. 이게 고용보험료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업주가 내지만 실업급여 보험 0.9%는 절반씩 내는 거예요. 고용보험의 구성이 여러 개인데 이 중에 실업급여 부분은 절반씩,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이 내서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다 내는 겁니다. 근로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도 절반씩 부담하죠. 네. 그거는 이제 미성년 현장실습생이 자살한 것을 산재로 인정한 케이스. 원래는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인정 안 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돼서 인정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11시 반에 그 MBC 라디오 이재용의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내용이 이제 실업급여로 했어요. 되게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건 뭐냐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거죠? 회사 그만두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네, 해고됐을 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나는 나가기 싫은데 회사가 쫓아내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난 회사 다니기 싫어, 아니면 다른 데 직장 갈래,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는 거는 실업급여 혜택이 안 돼요. 비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자발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실업급여예요. 자발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이직일 그만두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사표되고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차별대우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 이런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다음에 5번 항목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거예요. 요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게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그냥 공고사직 시킨 경우. 근데 대부분 이제 근로자가 나가는데 회사가 아니 그래 실업급여 챙겨줘야지 할 때 쓰는 항목이 요 항목이. 네. 그다음에 정년퇴직. 정년퇴직도 비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봤습니다.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게 이거예요. 임신, 육아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그건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육아 문제. 만약에 그렇지만 만약 회사가 육아휴가 안 주고 출산 산전휴가 안 준다.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혜택이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처벌되잖아요. 사업주는 육아휴가 안 주고 산전휴가 안 주면 처벌돼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면 누가 처벌돼야 돼요? 사업주가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육아로는 실업급여 혜택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아까 정년 둘에 그 다음에 그 출퇴근 거리가 뭐 3시간 이상 걸리게끔 사업장 이동이 됐다거나 이사가 돼서 출퇴근 기간이 뭐 3시간 이상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혜택이 돼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나가더라도 이런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서 실업급여 받아야 돼요.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죠? 최소 90일부터.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50세가 넘어가고 10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면 24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7개월, 7개월 최대. 그리고 나이가 30세 이하고 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했으면 90일이에요. 그래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3개월에서 7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내년에는 30일씩 늘려가지고 120일부터 270일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이직 전 그러니까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180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돼요. 꼭 한 사업장에서 가입돼 있는 건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합산해가 보니까 6개월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고 다시 취업했다가 또 그 기간이 도과돼서 또 그만뒀다? 그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은 180일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보험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사업주가 이제 영세사업장 이런 데 안 한 데 많잖아요. 고용보험 신고 안 한데 이런 데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나 했다. 그럼 3년간까지는 사후적으로 인정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도 약간 부담을 해야 돼요. 뭐죠? 근로자 납부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주 절반, 근로자 절반이니까 근로자 납부 부분은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납부 부분보다는 실업급여가 더 혜택이 크니까 받으셔요. 지금은 최대 129만 원 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 금액이 실업급여 최대 금액이 4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0일 곱하면 129만 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받을 수 있고, 최저는 최저임금의 90%거든요. 그게 한 12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따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아주 뭐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고, 많이 받아도 129만 원 정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이 월로 따졌을 때 이렇게 이렇습니다. 예, 뭐 뒤에는 크게 중요한 건 없어서 9시네. 얘가 말씀드릴 사항은 대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질문 못하거나 궁금한 사항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면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력적 근로 네, 네, 말씀하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달에 60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52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 그 주. 시간을 오버하면 예. 오버해서 사실 오버한 거를 더 추가를 뭐 50% 연장한 거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을 52시간 거만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위반 안 돼요. 그건이죠. 그러니까 52시간까지 얘기고요. 52시간을 초과했다. 그거는 이제 그 탄력적 근로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지급 당연히 연장 야간해서 연장 할증해가지고 지급받을 수 있고, 52시간을 초과한 거에 대한 형사처벌도 요구할 수 있고. 아니 근데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럼요. 아까 처음에 보셨잖아요. 위반이 거의 70%, 80%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게 이제 알고도 위반하는 경우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청소년 고용 사업장, 청소년 뭐 이런 데는 오히려 사업주 교육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위반이니까 시정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청소년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다양한 그 사업주, 사용자 교육도 더 필요. 오히려 아니까 그렇게 임금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법을 아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노동부에 진정하면은 다 문제가.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그거를 그런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이 중요한데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요즘 그 노동부 가면 청소년들이 제기한 그 건들이 많아지고, 아까 청소년 유니언, 뭐 청년 유니언 이런 활동들이 좀 활발해지면서 그런 것들은 잘 요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행정 서비스가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사업주 불러서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좀 좋은 거는 이 사법경찰관이거든요. 뭐 위반 그 이행 안 해, 합의 안 해, 그럼 바로 기소, 뭐 이 검찰에 이게 처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소액이고, 대부분 청소년 관련 임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좀 합의가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또 없으시면 그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승민, 네,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좀 긴 내용이어서 이걸 어떻게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실관계, 법률관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